오늘은 AI 마케팅 리뷰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수업 마지막 주로 여러분들이 AI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제 14-1, 14-2, 14-3으로 최종 이번 학기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전 주까지 모든 수업이 끝났는데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마케팅 리뷰 1, 2, 3, 4를 이 앞전 1, 2, 3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번 주에 14-1, 14-2, 14-3으로 전체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는 한 주가 된다. AI 마케팅을 한 주로 보는 한 주에 모든 것을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에 리뷰를 하는 과정 중에서 AI 이해, AI 혁신의 문제 정의, AI 혁신 기능의 선택까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적용 방법 채택부터 한 장으로 보는 것까지를 한 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된 시간 안에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하는 네 가지 방식,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요.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지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봤더니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그리고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재창조,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존의 기존 자원 및 기술의 영속성에 따라서 단절적인 것과 연속적인 접근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대별을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창출인가, 아니면 결합인가, 대체인가, 확장인가, 이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네 가지 적용 방식, 이 내용을 창조인가 재창조인가 아니면 단절적인가 연속적인가를 구분을 정해서 단절적이면서 창조적인 것을 창출이라 하고, 연속적이면서 창조하는 것을 결합이라 하고, 그리고 단절적이면서 재창조하는 것을 대체라 하고, 연속적이면서 재창조하는 것을 확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창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접근을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종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 또 가상 비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창출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적 재료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하이미러 같은 예를 들었는데요. 거울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에 인공지능 인식 기능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울로 탄생하는 것을 결합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짧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인지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기능인데요.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기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다가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을 확장이라 한다. 예를 들자면 구글 번역 서비스가 그전에는 조금 답답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 다음에
아주 편해졌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전에는 구글의 번역 서비스가 그냥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고도화해서 5절이나 9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구글 번역기를 써보면 아주 번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거의 70에서 90%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기존 제품에다 기능을 더하는 것을 확장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체한 방식은 프로세스 일부 혹은 전체 인공지능의 수행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례를 들었을 때 챗봇과 같은 경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챗봇이 알아서 그 내용들을 기능을 찾아주는 것, 이거보다 대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암 진단 부분에 한해서 높은 정확도를 지닌 인공지능 인식 모델로 대체하는 게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혁신이 암 진단을 정확히 해냅니다. 거의 100% 가까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지금 인공지능 혁신이 대체를 해버린 거죠. 대신 암 진단을 하는 의사의 역할을 인공지능 혁신이 대체를 했는데 대신 의사는 수술이라든가 상담, 고난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대신 인간 의사는 수술이라든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일을 하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체입니다. 그래서 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어떤 기능을 적용할 것인가, 즉 화투에 해당이 된다. 반면 이번에는 AI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how to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월등한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제품의 서비스에 구현할지 하는 내용의 화투에 해당하는 5가지 기능 AI 기능하고 how to에 해당하는 4가지의 적용 방식을 토대로 20가지의 혁신 방향을 도출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를 도출한 거죠. 그래서 how to, what to에 대해서 what to는 예측 기능, 인식 기능, 자동화 기능, 소통 기능, 생성 기능을 내고 how to는 어떻게 창출하고 결합하고 확장하고 대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 방향의 세분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표로 두고 여러분의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들어보면 하이미러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울에다가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인데 이 내용도 이미 지금 시중에 개발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하이미러는 알렉사와의 연동으로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명령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피부 상태에 개선된 말끔한 버전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기능의 창출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고 피부를 측정하는 것이 하이미러인데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혁신 모델을 스케치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데 문제 정의에서 출발하고 창조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미러의 인공지능 혁신 모델을 이렇게 스케치해 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 명령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피부를 볼 수 있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미러에는 텍스트 인식 기능과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글을 읽어야 되니 텍스트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음성을 인식하는 이미지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혁신 모델을 항상 스케치해 본데,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능 및 적용 방법을 여기다 써서 솔루션을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완성적인 작품 내용을 보는 것이죠. 구상하는 혁신 아이디어의 핵심 콘셉트를 시각화하여 스케치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이미러의 인공지능 혁신 모델 스케치를 이렇게 표로해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핵심 기능과 구체적 알고리즘까지 선택했다면 이제 어떻게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능 또는 제품의 창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의 확장을 할 것인가, 기존 기능을 대체로 할 것인가 하는 창출, 결합, 확장, 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인공지능 기능과 4가지의 적용 방식을 토대로 해서 20가지의 혁신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알고리즘 선택인데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하죠. 알고리즘은 씨앗과 구조를 가진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의 사과와 같은, 사과는 그 사과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그 안에 사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있고, 씨앗을 보호하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양분이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과의 과육이 있죠. 그걸 썩으면서 씨앗은 우음을 트게 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줬을 때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비료를 주는 양분을 데이터라 하고, 그 씨앗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과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이 중요한데요.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선정과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그 실수를 저지른 적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잘 아는 익숙한 알고리즘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만을 쓸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알고리즘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수차례 튜닝 작업하고 광범위한 학습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애초부터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선정의 프로세스를 찾아야 되는데, 프로젝트마다 개발자마다 알고리즘 선정 방식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알고리즘 선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테크닉을 검토하고 작업 속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선정하는데요. 어떤 테크닉을 검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작업 속성을 검토하는데 데이터 크기, 긴급성, 정확성, 어떤 것을 긴급성을 더 요구하는가, 정확성을 요구하는가, 작업 속성은 무엇인가 보고, 그 다음에 최적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파악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핵심 기능 구현에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무 판자를 자르는 방법이 테크닉인데, 이건 나무 판자를 톱으로 자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가해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네이즈로 절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톱으로 자를 것인가 압력을 해서 부러뜨릴 것인가 네이저로 절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을 위한 테크닉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사례에서는 모조품 가방, 이미테이션 가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이 가방을, 이미테이션 가방을 가려내는 서비스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까? 이 내용인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는 분류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 나이브 베이즈, 의사결정 트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신경민 등 몇 가지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 부록에 잘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을 가려내는 이런 기능,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것도 지금 AI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의 이해라든가 자연의 생성,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현을 위한 테크닉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 사용된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을 가려내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API 소싱, 외부에서 알고리즘을 소싱해 오는 것,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방법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아웃소싱 해오는 경우가 있다. 골라내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니까 골라내야 되는데, 거기는 데이터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변수가 어떤 종류인가, 어떤 학습 방식이 적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빨라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가, 정확성은 얼마나 되는가, 결과의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과의 품질을 우리는 100% 맞춰주면 좋겠지만 꼭 100%를 안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 품질의 목표를 90%를 맞출 것인가, 100%를 맞출 것인가, 8%를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등급 분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해야 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정확성이 더 중요한 거,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확성이 중요한지 이것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신속한 것이 중요할 것이고 어느 것은 정확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둘 중에 택하라면 어느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결합을 하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결합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알파고는 인간 프로 바둑 기사들의 기보 16만 건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장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바둑 두는 것을 이미지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했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내용이 알고리즘 결합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 명세서 정리인데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문제를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 정리가 돼야만 그 다음에 되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을 나열하는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테크닉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긴급성이 요원한가, 정확성이 더 중요한가, 중요도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크기 등 작업 속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가장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정리하는데요. 알파고의 알고리즘인데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알파고에서 경기에 임의할 때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능에는 예측과 최적화가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알을 둘 때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승률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측까지 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데 알파고의 알고리즘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6만 건의 인간의 기사들이 두었던 바둑 기보를 학습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떤 수가 위험한지 추출해내고 국지적으로도 어떤 바둑판을 분포해야 되는지 상황 판단, 맥락을 이해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알고리즘이 컨볼루셔널 신경망이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명세서,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인공지능 기능을 이렇게 1, 2로 나눠서 넣어서 알고리즘 및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 데이터 이렇게 기술 명세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혁신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해주는 내용들이 본인의 설정에 의해서 분류해주는데요. 요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입된 내용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분류를 해주는데 이 메일을 스팸 메일을 분류한다면 일단은 텍스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 학습의 계획을 분류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알고리즘의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의사결정 트리라든가 로지스틱스 회귀 분석이라든가 같은 알고리즘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스팸 메일 자동 분류에 인공지능 혁신 기술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 자동 분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은 맥락 인식,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스팸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스팸 분류라니까 자동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크닉에는 텍스트를 인식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속성은 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수신과 동시에 실시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데이터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쓰는데 데이터는 이런 것들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을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이게 지금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을 학습을 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 봅니다. 요약한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종류가 매우 많고 기능과 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에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데이터 크기라든가 긴급성, 정확성 등 작업 속성을 파악해서 요건에 가장 알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만드는 것보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인데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구글 이런 선진 기업들이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앞으로 계속해서 API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터치를 하려면 API라는 약자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 API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 물론 무료인 것도 있지만 유료인 것이 많겠죠.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API 외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사다가 쓰는 것 이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의 질을 도입해서 쓰는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IBM 왓슨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각각 있고 주로 대다수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런 API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에 굉장한 내용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음성인식, 감정인식, 이미지인식, 음성인식, 감정인식도 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API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소스가 주고 있고 이런 것을 개발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큰 소득원이 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외부에서 충분하게 아웃소싱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라고 그랬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줘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좋은 나무를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데이터도 직접 회사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외부 자료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선택을 잘 해야 되지만 크게 요약하자면 데이터도 외부 소싱을 할 것인가 외부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직접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길게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알고리즘, 씨앗과 같은 알고리즘을 잘 선택해라.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분과 같은 데이터를 잘 선택을 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직접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든지 외부에서 이 API 이 외부에 지금 선진 기업이 만들어 놓은 것을 API에서 아웃소싱 하든지 이 내용인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데이터를 쓰든지 외부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의 내용, 인공지능에 관련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알고리즘도 외부 아웃소싱을 할 수 있고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데이터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직접 개발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14-1, 14-3에서 세 개로 분류해서 지금 최종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범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인데 14-1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장으로 하니까 더 크게 이해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